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입니다. 오늘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BMW의 iX3 SUV입니다. iX3 SUV는 BMW가 2023년까지 내놓을 전기화 모델 25개종 중 퓨어 EV 모델 중 첫 모델입니다. 어떤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기가 베를린의 건설 현장 사진들을 통해서 최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내비겐트 리서치에서 내놓은 자율주행 리더보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모델은 BMW가 2023년까지 내놓을 전기차 캠페인 모델들 중 첫 퓨어 EV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전기차 12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13종을 판매한다는 계획인데요. 위 사진은 iX3 SUV 사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BMW의 전기 SUV인 iX3는 중국의 심양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협업을 통해서 생산하는 건데요. 이후에 i4나 iNext 등 차세대 전기차 생산이 중국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iX3 전기 SUV는 하반기쯤부터 글로벌 출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선보이고 미국에는 아마 안 갈 것 같은데요. 배터리 부분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미국에서 딜러들 사이에 많은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스펙상 공개된 내용은 286마일을 갈 수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200마일 정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레인지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이 이런 것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MW는 약 7년 만에 순수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스펙상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자면 너무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당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던 아이폰의 등장과 당시에도 하드웨어의 스펙을 강조했던 노키아의 상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상 스펙에서 밀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계속되고 있고 차량의 하드웨어적 스펙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죠. 차량의 이동거리로 볼 때 상위권 모델들은 여전히 테슬라의 독주입니다. 가속력으로 보는 성능 자체도 선두는 대부분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경우에는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이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가 베를린에서 팩토리 근무자를 약 1만 500명 정도를 고용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세한 디테일들은 제가 보기에는 알맹이가 많지 않아서 최근의 건설 현장 사진들을 같이 보면서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 28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구역을 나누고 평탄화된 곳에서 간선망만 포장한 모습입니다. 여기 원래 있었던 나무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래 다소 품질이 낮은 나무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내에서도 환경 파괴 여론이 약간 있는 걸로 아는데 테슬라는 이에 대해 공장 부지 크기의 3배에 달하는 나무들을 심을 계획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닥을 파고 구획별로 움직일 수 있는 지선도로 포장을 위한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크레인이 들어서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모습이 18일 날부터 보였는데요. 29일쯤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크레인의 등장과 중장비들이 눈에 띄네요. 이 중장비들이 가까이 있는데도 꽤 작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월 4일이 되니까 기둥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보이죠? 어제자인 7월 14일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기둥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구획들도 상당히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 이제는 제법 일반인들이 아는 건설 현장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고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도 비교하자면 약간 미니어처 같다고 해야 될까요? 좀 작아 보입니다. 대각선으로 지켜볼 경우의 상황은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민감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꼴찌다, 혹은 웨이모가 1위다, GM은 2위다, 이런 얘기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위를 나눈다는 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나누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었습니다. 내비겐트 리서치라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었는데요. 사실 그보다도 본질적인 궁금증은 어떻게 자율주행을 랭킹화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상의 정보와 양산되어 돌아다니는 정보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완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비공개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차 설계에 대해서 특허를 공개할 뿐 배터리나 자율주행에 대한 특허를 공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약간은 이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그런 것이 궁금해서 모든 기업들의 자율주행 개발 현장에서 시시각각으로 내부자 정보를 듣고 이거를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비겐트 리서치는 최근 몇 년간 자율주행 개발 경쟁에 대한 리더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일종의 랭킹을 매기고 있죠. 근데 이는 사실 언론인들한테 엄청난 유혹입니다. 당장에 웨이모가 1위다, GM이 2위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꼴찌다
있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카피를 쓰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기술력 자체를 결정한 듯이 말하기에는 비약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뉴스는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대부분 내비겐트 리서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기준별로 어떻게 따졌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10가지의 기준은 나와 있지만 이 기준별로 어떻게 매겼는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제가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차트로만 돌아다닙니다. 내비겐트 리서치가 순위를 꼽았던 10가지 기준은 이렇습니다. 여기를 이제 한글로 바꿔보자면 한번 쭉 얘기를 해드리자면 비전, 시장 진출 전략, 파트너, 생산 전략, 기술, 영업력과 마케팅 및 유통, 제품 역량, 제품 품질 및 신뢰성, 제품 포트폴리오, 제품 유지력입니다. 이것이 반영되어서 결과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인데 글쎄요. 오토파일럿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고는 어쨌든 부상자나 사망자를 유발하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계속해서 나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차량 결함적인 문제들도 꽤 심각한 부분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발표했던 안전보고서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오토파일럿의 관여 상태에서는 468만 마일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의하면 전국 평균은 47만 9천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대략 10배 정도의 안전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약간의 비약 섞인 카피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할 수 있느냐 그 자체에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머스크의 레벨 5에 대한 발언도 다소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해석했던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 해석도 사실 머스크를 약간은 변호하는 이런 모양일 뿐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머스크가 자꾸 논란성 짙은 얘기를 할 때는 저도 불안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기 같은 소년 이미지일지라도 어떨지는 가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떨지를 가보는 입장에서는 결국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주주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다른 기업은 안 그런가요? 똑같습니다. 2018년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머스크의 생각을 이 당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의 생각은 오토파일럿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은 완벽할 수 없다 이런 논조였는데 이는 정책상 결국에 정책을 짤 때 정책 위반자들이 어떤 근거로 자율주행을 통과를 시켜주느냐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정책상 자율주행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지표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68만 마일과 47만 9천 마일의 차이처럼 어떤 일반 사용자보다 얼마나 더 안전한 시스템인가에 대한 테슬라의 자료로서 입증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입증 자료가 정확하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MIT의 렉스 프리드만이 2019년에 딥러닝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자율주행이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율주행은 이것이 더 안전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이 더 빠를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이 더 쌀 때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이 인간의 경험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 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는 되냐 안 되냐 레벨 5냐 레벨 2냐를 떠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인간의 니즈를 건드리는 얘기였고 저는 이쪽에 조금 더 생각이 가고 있습니다. 레벨 2 수준에서 사실 저도 테슬라는 마케팅적인 우세를 활용해서 혹은 이제 나쁘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남용해서 압도적인 팬덤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 스탠스는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란 어젠다를 가장 잘 이끌고 있는 기업일 뿐더러 다른 기업은 돈을 쓰면서 시험용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면 테슬라는 그것이 어찌됐던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차량을 양산하여 판매하고 돈을 벌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리나 안전에 대한 판단은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인 우리의 판단보다 교통당국의 판단이 더 주가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파나소닉 CEO인 스가도 말했지만 머스크는 사실 무지막지한 낙관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되지 않았으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이는 또 다른 비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로서 결국에 생각해야 할 점은 테슬라가 가진 수많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 영상에서는 9가지로 대략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들 중에 몇 가지가 발현되어서 영구적으로 이 성장 기조가 꺾일 것 같다면 현명하게 엑시트하면 됩니다. 이만큼의 사실 높은
높은 알파를 내는 종목에서 롤러코스터 기분을 안 느낄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오래된 생각입니다. 아직 테슬라가 입증해야 할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레벨 2나 레벨 5 뿐만이 아니라 결함 문제도 빨리 잡아야 되고, 뭐 리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터리의 양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디커플링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잘 핸들링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척자로서 리스크함은 아마 많은 분들이 혹시 인지를 못하셨다면 인지를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투자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스스로의 재산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